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조건 없는 백기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 버스터 같은 무기도 이스라엘에 지원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려 36년 동안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쉬운 표적이라면서 하메네이 제거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일단 이란은 전투가 시작됐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가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We've struck deep, hitting Iran's nuclear, ballistic, and command capabilities. ایاتی که تاکنون اجرا شده صرفاً هشدار برای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Complete give up. That's possible. مشکل ممکنه به نتیجه برسه خیلی خوشبینیم نه خیلی بد.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서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인 백승훈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요. 미국이요. 그동안 협상에도 조금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군사적 행동으로 무게를 좀 옮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건 강화 외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 6월 달에 저희가 공격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이란이 4월 달부터 그 이란 핵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란 핵협상이 시작할 때 트럼프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협상하는 것은 그냥 말하려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60일 안에 특별한 그 진정성 있는 이란의 행동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 카메네이도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심각하게 이란이 고통스럽게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6월 15일, 그러니까 그 6차 핵 협상이 지금 하려고 준비되는 그 과정에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예. 트럼프가 했던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정확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날이 딱 미국이 경고했던 60일이 지난 61일째가 되는 그렇죠. 날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수사를 씁니다. 자, 봤지? 우리의 그 강화 외교, 소위 말해서 강화 외교는 채찍과 당근으로 당근을 이용해서 상대방 피강압국의 그 협상을 이뤄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너가 60일 동안 좋은 제대로 된 행동 변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그 것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했지. 자, 너네들 힘들지. 그러나 너네들이 이때 지금 이 안을 빨리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며칠간 이란이 버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점점점 그 강압의 강도를 올려오다가 그걸 예. 이제 묵시적 최후 통첩이라고 하거든요. 암묵적 최후 통첩을 하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단계 최후 통첩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말 너가 이거 마지막 아니야. 이걸 받지 않으면 너는 이제 거의 그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다 사살될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자, 그 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마지막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강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실제로 미군이 직접 개입을 할까요? 아니면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까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전략이 지금 미국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레이더 정보를 주고 있고 지금 이란이 자신들이 가진 초음속
그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피해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군사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다양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런 군사 작전이 쉽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마지막 정말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우리가 사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벙커버스터, 즉 그 관통 그 미사일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한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저항하든지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후 통첩을 던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하메네이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너무 쉬운 표적이라고 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실제로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네이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숙제해야 될 사실은 카메네이는 공인이고 공식적인 인물입니다. 예. 여태까지 저희가 물론 당연히 대통령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그걸 기밀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청와대에 있고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네이도 똑같습니다. 카메네이가 있는 관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 동선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너무 오픈, 이지 타겟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나 미군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엄청난 무슨 정보력이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메네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미 공격을 할 때 그 주변을 다 공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미국,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심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메네이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이요. 전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일단 항전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보복, 반격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보복 카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 처음은 우리가 다 아는 저항의 축 세력을 이용한 대리전. 뭐 헤즈볼라, 후시, 그다음에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다양한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한 직접 대리전이었는데 우리가 예. 다 알다시피 헤즈볼라, 나스랄라가 사망하고 다양한 군 지도체들이 다 사망하면서 형해화가 됐죠. 그리고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순니파 계열인 알샤라 대통령이 되면서 시아파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유일하게 이란이 갖고 있는 그 공격 수단은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미사일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6월 13일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란의 서쪽 국경 지역에 있는 방공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지들이 다 파괴된 상태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은 이란의 영공의 제공권을 이스라엘 공군이 모두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드론 공격과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그 영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공권, 모든 감찰 드론이나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영공에서 지금 탄도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심 무기 중 하나인 파타 1, 2.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마 13, 15로 날아오고 회피 기동을 해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긴 한데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2,000에서 3,000개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들 특히 그런 초음속 미사일은 그것 수가 더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카드는 정말 거의 없어지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우리가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의 정권의 전복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취하는 것이고 아마 이란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아마 권고안이 갔을 겁니다. 이 안을 받아라. 그러면 네. 전쟁은 끝나지만 이 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준비한 벙커버스터 모든 걸로 너의 생명을 끝장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마지막 강화 외교, 최후 통첩이 지금 바로 목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검찰 발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의 통화 녹취가 수백 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정빈 변호사님, 이 통화 녹취의 시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사건이 집중되던 그때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가 조작 의혹이 크게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0월까지 있었던 1차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010년 10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있었던 2차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차 작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있었던 2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2012년 12월로부터 지나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권오수 회장 등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얼마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만약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 있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주가 조작이 의혹이 있었던 이 시기에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 증거들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기소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시기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의 녹취가 담겨 있느냐인데 지금 단독 보도 형태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든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계좌를 맡아 수익 40%를 받기로 했다. 근데 설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세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대화 내용은 결국에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예. 사실 이 말만 또 녹취가 돼 있었다 이것만이 증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 사실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런 정황이 담긴 증거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증거들까지도 종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해서는 분명히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를 왜 발견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박은정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농단, 남용 이런 데 대해서 검찰 신뢰 추락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비어폰 통화까지 나온 마당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일단 먼저 박 의원님. 예. 검찰이 4년 가까이 수사한 걸 못 찾은 걸 서울고검이 고작 50일 수사하고 이렇게 다량으로 수백 건을 발견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부실 수사하고 안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그 증권사 압수수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고검이 수사 재개를 한 지 50일 만에 이런 핵심 증거를 그것도 무더기로 확보한 건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약
마음 먹고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예. 그리고 해당 증권사들을 다 압수수색을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진즉 찾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 자료들을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수사팀의 그런 의도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예. 이로 인해서 그 수사검사와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의 이를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괜히 탄핵 소추가 됐던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죠. 같은 검찰입니다. 중앙지검과 고검이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뭐 수사력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2차 주가 조작에 그 이 중간에 중개했던 그런 증권사들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뭉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 하자마자 그 녹취록이 그대로 다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미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였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제 의도된 무능이었고 의도된 부실수사였고 결국엔 봐주기로 결론을 낸 거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고검은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냐? 특검이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할 때가 동일 사건의 뒤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 아니 그렇죠. 예. 그런데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김건희 씨를 봐주고 예. 뭐 수사를 부실 수사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당시에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수사 지휘 라인이 다 특검의 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광재 대변인 이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 제가 방송 중에 나와서 계속 했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게 무엇이냐라고 예. 제가 강변을 했었던 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제가 그때 했었던 말이 아주 면구한 말이 된 거죠.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그러면 성의 없이 했을까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중들은 역시 검찰은 권력의 편에 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문재인 검찰 시절에도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뭐 이렇게 면밀하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고 그 여사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깊숙이 파봐야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기되는 정치검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수사에서 저는 오히려 특검이 정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사실을 들춰낸다기보다는 과거의 수사를 왜 잘못했는지 검사들의 수사 행태를 오히려 들여다보는 형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특검이요 실제로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라인까지를 다시 수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법에도 특검법에도 이제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그런 인지 사건들 역시 또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수사의 기간이라든가 수사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예. 이런 녹취록까지도 이제 최근에 확보했다라는 점이 더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수사를 맡았던 수사 라인 역시도 조사 대상이 일단 될 수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예. 특히 지금 결국에는 당시에 이 담당자와 통화했던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특별히 강제적인 그런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뭐 일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해당 계좌를 거래할 때 뭐 전화 통화 방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화 통화 방식으로 거래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와서는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따라서 물론 결론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특검에서는 결국 이 수사기관 검찰의 그런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박 의원님 얘기처럼요. 지금 고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고검이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죠, 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뭐 조사를 더 진행을 했다가 결국 기소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특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법원 단계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소를 해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사 단계는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결국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그런 조치만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뭐 나머지 이제 특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 소환 없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에 응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 단계를 조금 이첩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뭐 검찰의 기소는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2심에서 얼마의 형을 받았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벌금 5억 원과 함께. 그리고 김건희 여사보다도 오히려 관여 정도가 더 컸다고 판단된 전주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인 처분으로는 저게 구속사안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사안 정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조차 기소를 하는 단계로 갔었어야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든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털어냈어야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구속사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져서 뭐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이 뭐 많아봤자 공범 손모 씨 정도 나왔을 텐데 이런 정도의 그 고언도 측근 그룹에서 하지 못했었다는 점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국정 운영하는 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히려 크게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입원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좀 근황을 전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울증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지금 이게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터무니없는 약인 게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김건희 여사 측근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에요. 다 덮었잖아요. 이제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아니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박 의원님, 먼저 입원을 한 시점을 보면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오전에 했는데 그날 오후에 입원을 했다. 이런 대목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 뭐 의구심 정도가 아니고 누가 봐도 검찰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입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울 고검에서 이제 소환 요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에서도 김건희 씨한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제 양쪽에서 다 소환 통보를 받으니까 그걸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개인 그 건강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설사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날 갑작스럽게 오후에 입원을 했다는 건 충분히 그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고의적인 입원이다라고 볼 개연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영원히 입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쨌든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예. 김건희 씨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제까지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제 더 큰 이제 특검이라는 말하자면 이 수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예. 특검에서 지금 수사해야 될 개별 그 의혹들이 1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뭐 명태균 관련 사건 의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임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또 의혹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건 또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지 더 이상 이제 본인들이 이 법 위에 초월하는 법 위에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하게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13일에 한 거다.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서정민 변호사님. 일주일 뒤에 퇴원할 거라고 뭐 주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일단 이후에 추가적인 소환 통지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검찰이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뭐 실제로도 그런 검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청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 그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또 항변을 할 수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의 뭐 적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 특검에서의 조사에서도 중복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당연히 이제 근거로 들어서 체포영장의 그런 불법성이나 부적절함에 대해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검찰이 그것을 반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구인까지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전원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짜 의혹들이 말도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차라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라고 특검이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고 서정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재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면 빨리 만약에 나라도 빨리 가가지고 의혹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은 그 입원 상태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뭐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지난해서부터 종종 들리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보시더라도 체중이 굉장히 저체중에 가까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본인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특검이 그 본격적인 수사에 응하게 되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 분명히 성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자신의 방어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이 과거에 증언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소명도 충분히 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뭐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빨리 쾌유하시고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적극적으로 응하되 본인의 방어권도 적극 행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근데 저는 저런 전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특검에 대해서 정말 의혹 해소의 계기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특검을 3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왜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특검이 발동됐겠습니까? 그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고 예.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권력에 그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뭐 지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10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불과 고검이 이제 수사 재개한 다음에 50일 만에 결정적 증거를 찾은 이런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 저는 여전히 김건희 씨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본인들에게 제기되어 있는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그런 태도가 아니다. 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고 입원한 것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건강에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통보 받은 날 입원하는 건 좀 피해야죠. 자제해야죠. 예. 그리고 검찰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다가 세 번째 이 3차 소환 통보했지 않습니까? 소환 통보 받으니까는 뭐 건강을 이유로 입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특검에 잘 됐다. 이게 이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부 다 변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 수사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전 저번처럼요. 탄핵 심판처럼 여론전 성격의 싸움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여론전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방패막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방패막도 없어졌고 또 대통령도 더 이상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 조성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만약 계속 이렇게 이제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제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2번이나 예. 경찰 수사에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때 공무집행방해 뭐 직권남용 등등 아니겠습니까? 거듭 만약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뭐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강제성이 동반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서변호사님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이제 무혐의 처리하면서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시세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당시에도 상당한 정황들, 의혹 등은 제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른바 7초 매매라고 해서 이 주가 조작의 그런 공모자들끼리 일정 주식량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얘기를 하자 7초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동일한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뭐 통모에 관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제 확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했다라고 일단 검찰에서는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접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나눈 그 녹취록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강한 의심을 이미 제기가 됐던 그런 정황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 정황뿐만 아니라 증거의 그런 연관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쉽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못했지만 이시바 일본 총리는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현장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す。こっちだこっちじゃ。一緒にパックしてね。逆です。これ逆です。このところは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会議に出るためにご不在でしたが非常に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일장기 앞에 앉았고 이시바 총리가 태극기 앞에 앉았느냐. 영상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바꿔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시바 총리를 예우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호스트인지를 정하는데 예.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쪽이 호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호스트여서 이제 오른쪽에 앉게 되는 건데 예. 그 자리를 호스트 자리를 일본 총리한테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가 살짝 그거를 갖다가 이 혼동을 겪어가지고 예. 자리가 바뀌었다 이랬는데 이제 다시 이 바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쪽으로서는 배려를 한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앉았어야 될 자리에 일본 총리가 앉고 일본 총리가 앉았어야 될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앉는데 정상회담에서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호스트가 호스트석을 예. 이제 상대방 정상에게 양보하는 모습은 정상회담의 이제 의전에서 흔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우를 뭐 작은 거긴 합니다만 정광재 대변가 보기에는 일본 총리를 예우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국내 정서도 좀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본의 정서. 일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취임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 가운데 사실 또 약간의 반일 감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뭐 보여왔던 특히 야당 대표 시절에 보여왔던 대일 강경 메시지를 고려하면 일본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스트 국가에서 이렇게 상대 국가를 예우하는 것은 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 자리 배치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이번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런 측면에서 겸양의 자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상견례 성격의 가간 자리고 해가지고 민감한 뭐 과거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굳이 꺼낼 전략적으로라도 굳이 꺼낼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첫 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이번 첫 회담은 사실 의제가 있는 회담이 아니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상견례 성격의 혹은 수인사 성격의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자 회의 중에 만난 그렇죠. 양자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정식 의제가 있는 정상회담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한일 간의 관계가 그동안에 여러모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기류들이 많이 흘렀는데 그걸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잘 관리하고 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해서 나가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한일 양국의 정상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기조 위에 이후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제 셔틀 외교를 네. 복원하기로 그렇게 개괄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는 걸 이제 셔틀 네. 외교라 그러는데 그 셔틀 외교가 중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복원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각자 국내 사정에 의해서 그게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한일 외교가 조금 정상적인 경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관측 포인트인데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어쨌든 지금의 그 국제 정세나 또 지정학적인 상황상 한미동맹과 더불어서 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에 예. 후보 시절에 혹은 야당 시절에 뭐 했던 발언이나 혹은 뭐 그에 대한 시각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또 정부를 맡아서 국정 운영을 하고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전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됐고 정부를 맡은 상황에서는 좀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이 한일 관계도 또 전반적인 외교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난해만 한일 교류객만 1,0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른바 민주당은 계속해서 친일 정당, 친일 프레임 이런 것들을 씌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일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일부 활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특히 예. 지금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과정에서 한일 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그 반일 정서를 일부 정치에 활용해서 한일 관계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정부가 사실 여러 그 실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과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우려한 것처럼 과거에 집착해서 다시 한일 관계가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로 가려면은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외교전의 데뷔 무대를 가졌죠. 어땠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저는 독도 간담회 그냥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 대통령이 올 자리인데 제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바뀐 대통령께 나오는 허식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혜경 여사도 여러 가지 일정을 가졌는데 저희가 좀 한복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한복, 전통 한복을 김혜경 여사가 입고 갔습니다. 전임 영부인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 다자 정상회의에서 복장에 관한 프로토콜은 양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거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걸로 택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전임 정부하고 차별화도 의식을 했을 거고 전임 정부 시절에 그 정상 외교에서 영부인 관련된 논란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제발 혼자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 점도 굉장히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드라지지 않는 조용한 그런 어떤 이제 내조형 외교를 굉장히 신경 썼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또 김혜경 여사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본인 관련된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조용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거의 언론에 움직였죠. 보도가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보도가 많이 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대조적일 정도로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 기조를 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정부 임기 초반에 어찌 됐든 간에 지난 정부 시기에 이 대통령 부인 관련된 논란이 워낙 컸던 점을 의식해서라도 그와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사실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각국의 정상 부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들의 외교 행보는 우리나라가 유독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윤옥 여사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부인들의 외교 활동 무대나 뭐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본격화된 것은 저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에 그때부터 이 여사분들의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외교 활동이라든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좀 눈에 튀는 그 외모를 갖고 있고 또 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커졌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의 흥미성 보도로 이어지는 영부인들의 그 외교 보도는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좀 조용한 식의 외교는 뭐 그게 맞는 방법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소식인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김민석 후보자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몇 년 후에 불러서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출연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데 또 이제 드러난 제기된 의혹이 모친 소유한 빌라와 관련한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이게 모친이 소유한 전세 빌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뭐 이모 씨라는 사람과도 하고 한 달 뒤에는 아내와도 하고 다음에 한 해가 지내서는 또 장모하고도 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과정이 글쎄요, 위장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글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 계약이에요. 예.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임원이 전세 계약을 맺었었고요. 예. 그와 얼마 안 있어서 본인의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장모의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실제 거래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서류상의 거래였는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료 제출을 국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는 관련한 뭐 통장 자금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90건 이상 했는데 어제까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5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철저한 신상 검증을 뭐 언론과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이 자료 제출에 이렇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국회 내에 의석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틀만 지나면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뭐라고 달리 뭐 해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요. 그게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해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설명이 되는 대목도 있고 또 아직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고요. 때문에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청문회 때까지 자료 제출을 포함해서 또 청문회 당일에 총리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떻게 소명하는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이 여야 관계가 뒤바뀌고 나면 공직검증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가지고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는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 걸 야당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반대로 야당 시절에 공세를 취하던 걸 여당이 돼서는 또 방어하고 이런 모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공직검증 기준에 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지적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공개장에서 도덕성 신상 검증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워낙 엄격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는 이제 정책 검증 위주로 정책과 이제 자질 검증 위주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도입하든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내로남불식의 이 공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게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정치자금 관련된 논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 5년간 총 수입이 세비 수입 기준으로 한 5억 원 조금 넘는데 실제 그 사이에 10억 넘게 지출을 했다고 인사청문 그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 지출 내용 중에는 이제 이 본인이 갚아야 될 그런 추징금도 다 변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자산은 순자산은 한 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를 않는다. 총 수입하고 총 지출하고 물론 본인은 아직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타 소득의 내역이 뭔지를 좀 소상하게 해명하고 밝혀서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뭐 일부 이제 도덕성의 논란이 있겠지만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은 된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받아야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기존 정부, 지난 정부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공직윤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기대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인준이 돼야 이제 총리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을 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 또 검증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리 검증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커지고 의혹이 증폭되고 논란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직 임명 기준에 혹은 인사에 있어서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남은 인사청문 기간까지 예. 그리고 인사청문 당일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물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총력으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좀 화두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구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5년간 재산이 8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눈속임 없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생인 주진애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박 의원께 여쭤볼게요. 야권에서는 왜 주진우 의원을 갑자기 끌어들였을까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아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예. 지금 이제 일종의 주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예. 검증과 관련해서 또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특수수사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다가 일종의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떳떳하냐. 결국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나 또 아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증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본인도 그렇게 불투명한데 그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도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냐 이런 어떤 대응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공직 후보자는 아닙니다. 때문에 주진우 의원을 검증할 일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 공직 후보자가 되면 예. 그때 가서 검증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인사청문회 장에서 민주당의 대응이나 방어가 야당 측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전 적절치는 않은 것 예. 같아요. 물론 한 번쯤 저런 식의 대응은 주진우 의원이 이제 주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정치권에서 있는 일이긴 한데 자칫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건 공격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된 예. 의혹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게 예. 본인과 또 여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인데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검증하자고 하니까 그 검증하자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던 재판도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 예. 이런 걸 연상시키게 되는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과거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재산이 4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뜬금없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보다 10살도 어린데 재산이 50억에 가깝다더라.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누구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아야 되나? 예. 그러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한 소식인데 먼저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좋아하시나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미 한 이야기야.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해산을 전제로 복당이나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어제 보면은 홍 시장은 말을 조금 좀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정계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은퇴가 아니고 복귀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 그런 않습니까? 느낌도 받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경선 패배 이후에 하와이에 나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어쨌든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이제 국민의힘의 안팎에 여러 가지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은 정계에 복귀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언론도 보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정계 개편 신당 창당을 해서 나설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어서 어제 공항에 나간 기자들도 신당 창당 관련된 그래서 질문을 계속 많이 물어보죠. 했는데 예. 근데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신당 창당을 나설 타이밍도 아니고, 왜냐하면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통상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신당 창당 같은 거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홍준표 전 시장이 원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개인기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이렇다 할 이제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당 창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각에서는 뭐 개혁신당에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신당 창당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 친분이지 뭐 이렇게 이 정치적 비전을 같이 할 정도의 예.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아마 없었을 거고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여전히 그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야권 내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는 게 어제 저 장면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끝나고 지금 한 3주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당내에 여러 가지 뭐 4분 오열 상황도 있고 또 지지부진한 상황도 있고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겠냐 이런 회의감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역할론 같은 게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를 조금 가늠케 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제 명확하게 홍 시장이 얘기한 부분이 국민의힘 얘기를 꺼내면 버럭 이제 화를 내면서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위헌정당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당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과한 해석이고 더 나아가서 악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담. 지금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의원인가요?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법률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현실화되면 이건 정말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당에 몸담았던 분이 그리고 그 정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었던 분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우리 정당 지지하는 분들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또 이 홍 전 시장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 중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심력을 갖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에너지는 정계 개편을 주도할 정도로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정당 소송이라든가 이런 그 전체적인 중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있어야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자체 동력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준석 의원과 굉장히 케미가 잘 맞잖아요. 또 개혁신당은 이번에 뭐 이준석 후보가 8%대 득표를 했는데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든 다음 총선을 개별 독자 정당으로 준비하든 당세를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유명세를 활용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홍 전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좀 특이할 만한 발언이 김민석 후보자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좀 격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띄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때리는 이 이유는 뭐라고 좀? 아니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막 출범했잖아요. 예. 때문에 새 정부는 본인의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에요. 승부는 끝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야권 내의 세력 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경쟁자입니다.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물론 홍준표 시장은 수시로 이게 이제 뭐 적과 아가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또 저러다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아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저격했다기보다도 예. 한동훈 대표 지지층들이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거기에 답을 단 거군요. 그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비판적인 답을 단 거기 때문에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한 거는 아닙니다. 예. 아마 이후에 야권의 지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분이 예. 홍준표 전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관계가 고정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예. 홍준표 시장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승부가 끝났고 지금은 그쪽과 그럴 수 경쟁 있겠네요.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경쟁 예. 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 말하자면 이제 레이더를 안테나를 예. 바짝 세우고 있는 쪽은 이 야권의 지형이다. 거기서 본인에게 어떤 공간이 열리고 어떤 틈새가 생기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그 과정에 모색할 수 있을지 그걸 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한 전 대표하고 나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 시장의 네. 얘기는. 근데 오히려 홍 시장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홍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마치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을 이끌고 예. 당시에 이제 총선에서 패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 메시지를 냈던 분이 이 당시에 대구시장을 하고 있었던 홍준표 시장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권 경쟁은 한동훈 당시 전 비대위원장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던 거죠. 그 관계가 이번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 예. 저는 홍 전 시장이 정계 개편을 주도한다기보다는 한국 정치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정치 원로로서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더 본인에게도 많은 대중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계속적으로서 오프라인 행보보다는 온라인 좀 행보에 치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한 전 대표 관련한 소식과 좀 해석을 해볼 텐데 먼저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제가 뻘짓을 하면 저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버릴까 두려워서 제가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관계가 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당원을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럼 정치가 바뀝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의견이 친한계에서도 뭐 반반이었다가 최근에 정광재 대표님 나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뭐 여러 의견들을 듣고 계시고 예. 주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난 뭐 당대표 경선이든 이번 대통령 경선에서든 도왔던 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9월 초 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 한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당선이 돼서 과연 당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동력이 충분하냐 이것도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지금 원내 구성은 2024년 4월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바 옛 친윤 그룹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처럼 그 당대표가 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원내 구성을 바꾸면서까지 다 이렇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그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대부분 정권 출범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 유권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여러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구친윤계에서는 나올 것이다.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신주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선 기간 중에도 그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 모집에 굉장히 나섰거든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원 모집을 독려하면서 그 당원 모집을 위해서 좌판을 깔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집해서 굉장히 당내에 세력을 구축했는데 그 목표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고심 중에 있지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예요. 최강병기. 그런데 동시에 최종 병기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무너지면 그 마지막 보루예요. 이제 보수 혁신, 보수 재건 거의 물 건너갑니다. 이른바 뭐 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박 의원께서는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뭐 양쪽 가능성이 다 있어 보입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이고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대통령과 이제 당 주류의 견제 속에서도 출마를 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뭐 비상계엄 탄핵 이런 게 없을 때였고 어쨌든 비상계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대를 갖고 지지를 보냈던 당원들 중에서도 많이 돌아섰거든요. 특히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때문에 출마하더라도 지난 전당대회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당 주류의 견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이제 이른바 친윤들하고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라고 볼 정도로 서로 화해 불가능한 수준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일단 당선 여부도 장담하기가 어렵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전권을 가지고 당의 변화 쇄신을 주도할 수 있을까. 사사건건 어쨌든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런 당 내부의 그런 어떤 이 반대에 부딪혀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그런 싸움하느라고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제 세 번째로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를 만약 패배하게 되면 혹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못 얻게 되면 그 책임을 지고 또 이제 낙마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독이 든 성배가 아니고 그냥 독이 든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때를 좀 기다리고 때를 보고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을 변화시키려면. 지금 당대표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만약 기회가 온다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입성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의 근거는 또 답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니까 당의 쇄신 변화 이게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계엄 뭐 탄핵 뭐 이 과정에서 그나마 명분이 있고 그나마 상처를 덜 입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전 대표예요. 때문에 나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기회는 뭐 나중은 나중이고 일단 지금 필요할 때, 지금 부를 때 나가야지. 지금 뭐 나가지 않고 주저하다가 나중에 가서 뭘 한다는 거는 오히려 뭐 유리한 시점만 보고 기회만 보는 그런 행태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예. 본인도 양자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관장 마지막으로요. 네. 안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네. 달리 뭘 할 수 있는 이른바 무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은 잊혀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한동훈 전 대표만큼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예. 저는 그 팬덤을 활용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온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책임감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서서 이 사실 굉장히 붕괴 위기에 있는 국민의힘을 살려야 한다라는 예. 책임감, 그런 소명 의식이 앞선다면 이번 그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실익을 위해서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역 의원들을 본인이 자신이 그립을 갖고 바꿔 나갈 만한 동력이 없다. 그만큼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소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사 구형령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조우론 변호사, 소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아인 씨 영상을 봤는데 대법원 최종심이 7월 3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2년 5개월이나 지금 걸렸는데 그때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량이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이 혐의가 상습 투약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3개월 동안 다른 사람 명의의 수면제를 무려 44차례에 걸쳐서 1000정이 넘게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지난해 1월에는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이나 투약 횟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다른 마약 사범이나 뭐 비교해 보면 이 많은 겁니까 실제로도? 네, 굉장히 많죠.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기간에 비춰봐도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범행 일시로 지금 특정된 기간이 18개월 정도입니다. 18개월 동안 180번이 넘는 투약이 있었다라는 거는 한 달에 거의 10번 이상 투약을 했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를 이제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 양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 내시경을 할 때도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는데 그 양에 비춰 본다고 해도 거의 1000회에 육박하는 그런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이제 선고를 앞두고 1심부터 한 번씩 살펴보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서면서 이것이 원래 법정 구속이라는 게 방어권 보장 이런 측면 등등 해가지고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심은 바로 구속을 시켰을까요? 사실 이제 해당 사건, 특히 이제 마약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초범이다라고 하면 사실 구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투약 문제로 초범인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아인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의 그런 중앙선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초범인 점은 충분히 감안을 받겠지만 우선 투약 그 횟수가 너무 많았고 한편으로는 그 투약한 약물의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3가지 정도가 되는 종류가 많다는 점도 분명히 좋지 않게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예. 또 이제 일부에서는 별로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조금 반성을 하지 않는 취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마약류 등을 관리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악의적인 그런 위반으로 보인다. 그래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또 근거로 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2심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감형이 된 이유를 우리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유아인 씨가 이렇게 약물을 투약하게 된 그 범행의 동기라고 하죠. 그 동기가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약물을 투입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에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5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했었던 점,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좀 감형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은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법리 적용의 문제만 다투는 게 이제 예.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 양형을 이렇게 감형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대부분의 사안이나 아니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초범인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예. 또 5개월간의 구금 생활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항소심의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도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네. 이제 검찰에서 항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항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만 따지는 것이고 예. 1심, 2심 이제 해당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마 흡연 교사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유아인 씨 관련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도 공개됐었죠. 그 집을 팔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 유아인 씨가 과거 한 예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이태원 자택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방송에 나왔던 부분만 보더라도 규모나 좀 분위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예. 1심 선고 이후에 이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처음에 매입할 때는 2016년에 58억 원에 유아인 씨가 이 집을 샀다고 해요. 그리고서 80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수년간 이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결국 17억 원을 낮춘 63억 원에 이 집이 팔렸다고 전해집니다. 예. 왜 원하는 매매가를 포기하고 가격을 많이 낮추면서까지 급하게 이 집을 처분했을까? 뭐 정확한 이유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심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예. 수임료 등 이런 비용 등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면 집까지 팔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기간 구속이 됐을 때 뭐 의뢰인들을 보면은 뭐 전세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금을 빼서 그 부분으로 뭐 가족들의 생활비라든가 혹은 변호사의 그런 수임료에 넣는 그런 경우들은 봤는데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 실제로 이제 변호사 비용 등을 보태기 위해서 집을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책정됐을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마약 사건의 변호사가 8명이고 정관 위주의 변호사가 8명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호화롭게 꾸려진 변호인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반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 변호사가 선임되는 숫자를 보면 대부분 한 명으로 구성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8명의 그리고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정관 출신이면 그 선임료 자체, 착수금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도 대리를 했을 것이고 2심도 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아마 이 마약류 관련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 기존에 뭐 대리를 하고 기존의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광고 계약, 이런 출연 계약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이 급해서 아마 집을 판 것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또요. 이게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 네, 이제 물론 뭐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른바 정관 예우나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또 정관을 선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일을 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기소나 혹은 불기소가 애매한 그런 사건 중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조금 행사해서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국 이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구속 상황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관을 찾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고 그렇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도 판사 일을 해본 변호사가 그런 점들을 잘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관을 선임을 하거나 혹은 뭐 같은 재판부에서 일을 했던 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정관 변호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실제로 뭐 최근에 영화 산업이나 극장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은 흥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출연 작품의 경우에는 개봉이 기약 없이 미뤄지기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 개봉한 유한 씨 출연작들을 보면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촬영이 종료됐던 작품들이었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승부를 보면요. 바둑기사 조은현 씨, 이창호 씨의 실화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 홍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아인 씨 영화가 개봉된다는 사실만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기는 잘하긴 잘하는구나. 그런 반응이 좀 이런 많더라고요. 호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로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영화가 또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작품인데 현재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역시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뛰어난 연기력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죗값을 치르고 또 결국에는 복귀를 해서 성공적인 그런 연예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인 점은 저 역시 또 알고 있고 뭐 출연하는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대중의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다 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결국 남은 것은 대중으로부터 언제 용서를 받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대중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제 활동을 좀 재개하는 것을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도로 한복판에서 한 승용차가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서 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불분명해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영상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몇 번이나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오전 6시 경기도 안산시 도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치기 시작해서 30분 동안 13km의 추격전을 벌였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방금 보셨습니다. 운전자는 그 과정에서 순찰차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요.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경찰이 따라오니까 불법 유턴을 하고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주행을 했거든요. 결국 난폭 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운전하니까 경찰에서는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경찰차들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제 잡힌 건데요. 그 잡힌 것도 그냥 단순히 잡힌 게 아니라요. 경찰차 8대가 이 차를 삥 둘러싸서 사방팔방으로 막아서 가까스레 잡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경찰분들이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지금 경찰차가 여러 대 보이는데 몇 대가 동원된 거예요? 결국 총 동원된 순찰차가 12대나 됐다고 하는데요. 용의자가 처음에 순찰차를 받고 도망을 치면서 난폭 운전을 했잖아요. 다행히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경찰은 인적이든 물적이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찰차를 많이 투입해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좀 종료시켜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투입됐던 것이 12대였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침내 8대의 순찰차가 그 해당 차량을 둘러싸면서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싼 차량이 8대고 그 주변에도 차량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찰차가 투입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사건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검색을 해봤는데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의 규모가 동원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난폭 운전의 수준이 무척이나 좀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도 경찰차가 동원되지 않았을까. 영상을 보시면은 뭐 단순히 속도를 빨리 낸다 이게 아니라 혹은 뭐 신호를 무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을 하고 혹은 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상당히 좀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그런 주행이 30분 이상 계속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난폭 운전을 제압하기 위해서 12대의 차량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도망쳐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보통 이렇게 추격전까지 벌이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뭐 현행범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즘 또 약물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달아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다음에 음주운전 검사를 해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음주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추후에 약물 검사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면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발 선생님, 그 약물 운전 가능성도 일단은 그것도 경찰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을 약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도주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물에 취해서 이런 운전을 한 거 아닌가. 뭐 실제로도 이제 약물과 관련돼서 마약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이런 운전을 하면서 뭐 발각이 되고 또 처벌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선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체포를 해서 당연히 경찰서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병원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6시 반쯤에 체포가 돼서 오후 1시에 좀 경찰서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서 이제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서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경찰 동의하에 72시간 내에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조사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이 이게 있나요? 응급 입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과 이제 의사가 동의를 하면은 72시간 정도를 이제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 이게 단순히 이게 약한 정도의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만으로는 이 응급 입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좀 극도로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 응급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에게 뭐 약물의 가능성을 만약에 배제를 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뭐 어떤 병력이 있어서 이렇게 응급 입원까지 입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심신미약이나 뭐 심신상실로 인해서 이제 형법의 처벌에 있어서 조금 감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노견 학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단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예. 마당에 묶여있던 노견 4마리가 밤사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견주가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눈을 다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CCTV를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남성 셋이 와서 이제 비비탄 총이라고 하죠. 걔한테요? 인터넷에서 이제 예. 인터넷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총인데 이게 장난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눈 같은 데 맞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걸 누군가 들고 식당 마당에 무단 침입해서 묶여있는 개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 개가 숨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이 범인들은 옆 펜션에 묵고 있었던 20대 남성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조사를 진행해보니 그 3명 중에 2명이 현역 군인이라고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 네, 그래서 이제 복무 중에 휴가를 왔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지금 이들은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해당 개가 자신들의 손을 물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한 것이고 위협 사격만 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예. 의도가 있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